안녕하세요. 17년 동안 수만 가지 마음을 읽어온 상담사 고다주입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어서 뜻하지 않은 순간에 가장 오래된 상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전 어느 신축 아파트 현관 앞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 문을 사이에 두고 서 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운 40살의 여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등이 굽어버린 중년의 여인. 둘 사이에는 단 하나의 묘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었지요. 저는 7살 때 대전의 한 보육원 앞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이 무거웠고 빗줄기는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어머니는 저에게 노란 우비를 입혀주셨습니다. 조그만 제 목을 여며주던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던지.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면 금방 올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노란 우비가 빗물을 다 흡수해 무거워질 때까지. 발밑 웅덩이에 빗방울이 떨어져 퍼져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무렵 대전의 어느 유지 집안의 아들과의 재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딸린 이혼녀라는 사실은 그 화려한 문 앞에서 스스로 지워야 할 과거였던 거지요. 그리하여 저는 어머니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지워져야 할 얼룩이 되었습니다. 7살짜리 작은 얼룩이. 보육원에서의 나날은 제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는 생존이었고 또 하나는 절대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각오였습니다. 남들이 두꺼운 이불 속에서 늦잠을 자던 이른 새벽에도 저는 건물 계단을 걸레로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트고 무릎이 까져도 멈추지 않았지요. 그렇게 흘러간 세월이 쌓이고 쌓여 저는 언제부턴가 청소라는 일에서 제 삶의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아무도 손대기 싫어하는 그 자리를 깨끗하게 되돌려 놓는 일.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청소의 신이라고 부르며 추켜 세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깨끗함에 집착하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25년 묵은 얼룩 하나를 지워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사업이 번창해지고 관리할 직원이 수십 명으로 늘어나면서 정작 제 집 한 칸은 돌볼 틈조차 없어지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오랜 친구의 권유로 가사 도우미를 신청하게 되었지요. 청소 전문가가 남에게 청소를 맡긴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몸이 버텨주지 않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약한 당일 오전 9시 현관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서 비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5년. 강산이 2번 반이나 바뀌고도 남을 세월이었지만 저는 한순간도 그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저를 두고 돌아서던 그 뒷모습. 그 사람이 지금 제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그 문을 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바깥 공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가을 끝자락의 바람이었습니다. 차갑고 조금은 쓸쓸한. 문 앞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을 피부에 삶의 연륜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요. 손은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오랜 세월일을 놓지 않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가슴팍에 조그맣게 달린 이름표. 거기에 적힌 3글자. 최명숙. 제 기억 속에 25년 동안 새겨져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노란 우비를 입고 빗속에 서 있던 7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번듯한 아파트의 주인으로 자라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녀는 가벼운 목례와 함께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에서는 낯선 공간에 대한 경계심과 오랜 세월 닳고 다른 피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주방과 거실 위주로 부탁드린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고 온 가방에서 낡은 분홍빛 앞치마를 꺼내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 앞치마가 어찌나 낡고 바른지 한때 화사했을 분홍빛은 온데간데 없고 군데군데 얼룩진 회색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치마를 보며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싱크대 구석구석을 닦는 소리, 수세미가 냄비 바닥을 문지르는 소리,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다가 이내 잦아드는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손에 쥔 서류를 향해 있었지만 시선은 사실 줄곧 주방 쪽을 향하고 있었지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그 뒷모습. 한 뼘 한 뼘 타일을 짚어가며 천천히 나아가는 그 움직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뜨거운 것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인지 그것조차 제 스스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이 흐른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창틀 먼지를 닦아도 되겠느냐고, 어떤 세제를 써야 하느냐고.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제게 그 말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진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창틀 말고 바닥 모서리도 꼼꼼히 봐달라고.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도 빠짐없이 닦아달라고. 그녀는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장님, 꼼꼼히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참으로 묘하게도 제 어린 시절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청소가 끝나고 그녀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닦아놓은 창 유리 너머로 저물어가는 가을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맑음이 조금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 어디에선가 오래된 빗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던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건 보육원 급식실에서 맡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7살 이전 어머니와 함께 살던 작은 월세방. 낡은 연탄 아궁이 위에서 뚝배기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창문 너머로 골목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던 그 저녁.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냄새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조그마한 물건 하나를 올려두는 것으로 그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25년 동안 단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낡은 손수건 한 장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조그마한 것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손수건이었습니다. 흰 바탕에 빨간 실로 서투르게 수놓인 세 글자 서지혜, 제 이름이었습니다. 보육원에 처음 들어가던 날 제 목에 걸려있던 바로 그 손수건. 25년이 지나도록 빛이 바랬고 올이 풀렸지만 저는 그것을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서재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반듯하게, 주름 하나 없이. 그리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현관벨이 울린 것은 오전 9시 정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낡은 분홍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목례를 하고 말없이 청소를 시작했지요. 저는 서재 문을 반쯤 열어둔 채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거실을 닦는 소리, 화장실 타일을 문지르는 소리, 그리고 천천히 서재 쪽으로 가까워지는 발소리. 그녀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책장을 닫고 창틀을 훑고 천천히 책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깃털 먼지털이가 손에서 툭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수건에 수놓인 이름을 들여다보는 그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수건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그 흔들리는 어깨를 바라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건조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객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곤란하다고. 그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그만 시선을 거두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제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25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제 옷자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목구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삼켰습니다. 꾹.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찾으려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제 울음소리가 들렸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파랬고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높고 먼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어디엔가 노란 우산을 입고 웅덩이 앞에 서 있던 7살짜리 아이가 아직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빗방울이 웅덩이에 떨어져 동그란 파문을 만들고 또 만들고 그 파문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며 어머니를 기다리던 그 아이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녀가 돌아간 뒤 저는 오랫도록 서재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놓고 간 손수건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 실로 수놓인 제 이름, 서지혜. 저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가두었던 문 하나가 삐걱 열리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릎을 꿇고 어깨를 들썩이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뜨면 책상이 손수건에 수놓인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그렇게 뒤척이다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삼키지 않겠다고. 25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온 것들을 오늘은 전부 꺼내놓겠다고. 그녀가 다시 찾아온 날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르려는 그녀에게 저는 오늘은 청소가 아니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 두렵고 간절하고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애써 버티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창가 쪽으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숨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란 우비 이야기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늦가을 오후, 보육원 앞 돌계단에 혼자 앉아 빗물이 운동화 속으로 스며드는 것도 모른 채 기다리던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수돗물이 졸졸 흐르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처음 맞이한 겨울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남이 입다 버린 두꺼운 털코트, 소매가 너무 길어서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컸던 그 코트를 입고 운동장 귀퉁이에 혼자 쪼그려 앉아 어머니가 오면 뭐라고 할까 하고 혼자 속으로 연습하던 이야기를. 어머니는 끝내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말하다 보니 어느새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 화려한 집에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던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보육원 앞 돌계단이 떠오른 적이 있었느냐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매일매일이 장마였다고. 아무리 씻어내도 아무리 닦아내도 버려졌다는 그 낙인이 지워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남들이 기피하는 가장 더러운 자리를 찾아다니며 닦기 시작했다고.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만들면 혹시 제 마음속 그 얼룩도 지워질까 싶어서 그렇게 10년을, 20년을 닦았는데 그 얼룩만큼은 끝내 지워지지 않더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목소리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마룻바닥에 닿을 만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분노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분노 아래에 켜켜이 쌓여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움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분노라는 두꺼운 이불 아래 덮어두었던 아주 작고 여리고 부끄러운 어머니가 보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노란 우비를 입혀주던 그 손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냐고. 그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우비를 여며주는 손이 떨렸다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고, 골목 어귀를 돌아 보육원 담벼락 뒤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도 억울함의 눈물도 아닌 그냥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아팠던 것에 대한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도 그녀가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안에 무언가가 아주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이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봄을 맞아 조금씩 녹아내리듯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의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친구를 통해 가끔 소식은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지금은 어느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어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제가 건넨 돈 봉투는 끝내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 돈을 제가 자라난 보육원에 이름도 밝히지 않고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쓴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쓴 웃음 뒤에 아주 조그맣고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커튼을 걷습니다. 햇살이 마룻바닥 위로 길게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는 일이 언제부턴가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닦아야 한다는 강박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먼지 한 점도 용납할 수 없었고 흠집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창가에 내려앉은 먼지도 마룻바닥 모서리의 작은 흠집도 그냥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생기는 것들이라고, 그것이 오히려 이 집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집안 가득 쏟아지는 햇살이 비로소 예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물어왔습니다. 과연 저는 그녀를 용서한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25년의 상처가 한 번의 눈물로 말끔히 씻겨나갈 만큼 인생은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용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용서보다 먼저 필요했던 것은 해방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 써왔던 그 오랜 에너지를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살아오시면서 깊은 상처를 받은 분들, 오래전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오신 분들, 그분들께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됩니다. 흉터는 아물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흉터가 아직도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아직 충분히 울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분하면 분한 대로 그냥 한번 실컷 노셔도 됩니다. 눈물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오래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마음 한켠을 내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20년, 30년을 가장 소중한 내 마음의 자리를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내어주고 있었던 거지요. 이제는 그 자리를 되찾으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앉혀주십시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걷고 햇살을 맞이합니다. 창가에 찻잔을 올려두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김 속에서 가끔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낡은 연탄 아궁이 위에서 뚝배기가 끓어오르던 7살 이전의 그 작은 월세방. 그 냄새가 이제 더 이상은 슬프지 않습니다. 그냥 마냥 따뜻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란 우비를 입고 빗속에 서 있던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따뜻한 햇살 아래 스스로의 두 발로 아주 잘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 어딘가에 쌓인 오래되고 무거운 것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노란 우비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비를 막아줄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젖어버렸던 그 우비.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비는 반드시 그칩니다. 그리고 비가 갠 뒤 하늘은 언제나 더 맑고 높고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에 마음 한켠이 따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디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였습니다.